를 운전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4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설을 앞두고 과일값이 많이 올랐죠. 지난달 과일 출하량이 향 악화 등으로 1년 전보다 30에서 40%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가격 부담이 큰 만큼 오늘까지 열리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행사를 확인하시면 좀 더 알뜰한 소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선 이렇게 비싼 과일을 더 건강하게 먹고 잘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먼저 사과는요, 몸에 좋은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지만요, 특히 소화 운동을 돕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인 셀룰로스, 팩틴이 껍질에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 껍질 좋다는 것도 이미 상식이라 그렇게 드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버리셨던 분들은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단감은요, 비타민 A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눈 건강을 지켜야 하는 수험생과 직장인에게 좋다고 하고요. 포도는 껍질과 씨에 심장병 예방과 항암 효과가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해서 껍질과 씨 모두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거 몰랐는데요. 네, 과일을 보관할 땐 키친타월로 한 개씩 감싸준 후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실에 보관하고요. 특히 사과는 과일을 후숙시키는 에틸렌을 생성하기 때문에 배, 단감과는 따로 보관해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면역력에 좋은 과일인데 좀 더 저렴하게 많이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7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재미있는 상품과 재미를 추구한 마케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요, 외로움의 습격이란 제목의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 드립니다. 환경부가 12일까지 친환경차 충전 특별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충전 수요가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서 이동형 충전시설 26기를 통해 무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마침 어제는 이 친환경차의 올해 보조금이 발표되기도 했죠. 올해 2차 살 때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으려면 자동차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데, 이 친환경차는 무엇일까요?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죠.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개에게 강아지, 그러니까 개에게 물리는 사고나 공장식 번식장 등이 사회 문제로 제기되곤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동물보호법 개정에 이어서 하위 법령에 대해 입법 예고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올 4월부터 이제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맹견 사육 허가제가 시행이 되면서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가 되고요.
동물 산업 생산업에서 이제 부목견 등록제가 도입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동물복지법 시행령 그리고 또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맹견 사육 허가제가 도입된다고 하면 그 관으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기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맹견을 반려견으로 이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맹견을 사육하려면 우선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또 맹견의 이제 원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정 요건을 갖춰서 시도에 허가를 신청을 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맹견이라고 하면은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등의 5종 그리고 또 그 잡종을 이야기하는데요. 에 대해서 이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증빙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육 허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 건가요? 사육 허가 여부는 이 위험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심사를 하는데 수의사나 행동지도사 등과 같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걸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성 등으로 인해서 사육이 불허된 경우도 있을 텐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가 이걸 인수하도록 또 했고요. 또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이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서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 허가를 또 철회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이외에도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거나 교육 이수 명령을 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5종 맹견종 이외에도 사고를 낸 경우는 또 맹견으로 또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승강기나 복도 같은 실내 공간 이런 공용 공간에서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좀 잡도록 하는 등의 안전 조치도 또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공장식 번식장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일단 지난해 8월에 이제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방안이 나왔었고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동물 생산업 부목견 등록제가 이제 이게 도입이 되고요. 또 영업 관련 문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CCTV 설치 대상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의 영업장 준수 사항이 또 강화되기도 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이 바뀌거나 또 강화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건 입법 예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3월 1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나 아니면 국민참여 입법센터 등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안도 같은 곳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맹견을 대상으로 한 관리가 아주 이제 강화되는 내용이니까 관련 반려인들께서는 꼭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어업인을 대표하는 수협중앙회가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이른바 해루질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12월에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 기준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 이게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 개정안에서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어구 그리고 수산물을 포획 채취할 수 있는 수량까지도 이제 제한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자체가 지역별로 이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정해서 이제 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정하도록 했는데요. 이런 기준을 지자체에서 좀 빨리 좀 정해서 시행해 달라 이런 요구가 이번 요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비어업인이 잡을 수 있는 양을 지자체에서 빨리 정해달라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과 통법 시행령에 보면은 비어업인의 해로질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담겨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포획 채취에 사용되는 어구나 장비만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포획이나 채취 시간 또 물량 같은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어업인의 해로질이 레저 수준을 넘어서 상업적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업인과
했던 거 마찰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수협중앙회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은 건의서를 채택해서 어제 6일입니다. 네. 전국 이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의회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길래 정부에서는 법을 개정하고 또 수협에서는 건의서까지 전달하는 상황인 건가요? 이게 2022년 7월경에 수협중앙회가 해루질 피해 실태와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따르면은 해양경찰청의 불법 해루질 당수 건수가 2017년에는 77건이었는데 이게 2020년으로 넘어서 99건으로 30% 가까이 늘었고요. 네. 2021년 같은 경우는 1분기 동해 경찰청에서만 16건이 이제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게 레저가 아니라 이제 상업적 포획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생계가 달린 어민들이 이걸 방지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법이 개정이 된 건데 지자체가 관련 기준을 좀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조속이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한농수산뉴스 지금까지 한국농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 업. 오늘은 재미있는 상품과 마케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요즘 재미있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 재미있는 상품 또 재미있는 마케팅도 꾸준히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협업 상품을 통해서 재미를 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케첩 브랜드와 화장품 브랜드가 협업을 해서 케첩 색깔 립스틱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를 하나 했네요. 네. 네. 또 초콜릿색 아이섀도우를 쿠키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쿠키와 똑같은 패키지로 제품을 출시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은 마트나 편의점 어디에서나 볼 수 있지만 각종 제조업체와 맥주 브랜드들이 협업을 해서 맞죠. 본 적 있죠. 맞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또 파격적이고 재미있는 협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옛날 상품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레트로랑 같이 좀 맞물려서 인기를 끌었는데 사실 업계에서는 이렇게 재미만 추구하는 제품이나 마케팅이 잘 될까라는 의문이 항상 있기는 해요. 근데 모바일 메신저에 선물하기에 한때 쓸모없는 선물이라는 코너가 따로 있었을 정도로 소비자들에게는 분명히 수요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많이 이제 재미있는 마케팅, 펀 마케팅을 하긴 하는데 사실상 큰 매출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제품을 초기에 알리는데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경험이나 재미있는 소재라면 즉각 공유를 해주는 요즘 세대의 특성에게 더 잘 맞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펀 마케팅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를 낸 게 누구지? 어느 기업이지? 이런 질문이 나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나오면 그 마케팅 담당자들은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네, 성공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마케팅에 이제 재미 요소를 추가한 사례가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매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를 독특한 시상식으로 풀어낸 브랜드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매년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은 행사, 또 참여 이벤트가 연말에 항상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가장 많이 해준 고객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에는 주는 사람, 또 받는 사람이 모두 즐거운 시상식의 개념을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나 브랜드에서도 자체 시상식을 하는데 네. 기발한 상 이름과 시상 이유를 가지고 인기를 끌었던 편의점이 있거든요. 뭐죠? 네, 작년에 이용 고객들의 그 앱 데이터를 가지고 연말 어워드를 개최를 했는데 여타 브랜드에서도 하는 이 구매 실적, 이 가장 높은 고객에게 주는 상을 이름을 이럴 거면 백화점 가세요 라는 상으로 이름을 붙였고 근데 물론 정말 많이 쓰긴 했더라고요. 1년에 편의점에서만 1,000만 원 가까이 구매를 하는 고객이라고는 합니다. 네, 이렇게 재미있는 상으로 풀기도
하기도 했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 상에서 과거 자신과의 싸움상이라는 분야가 있었거든요. 혹시 어떤 상인지 감이 오시나요? 약간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썼던 것보다 점점 늘어난 고객?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에요? 네, 저는 혹시 편의점에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뭐 너무 맛있는 음식들만 많이 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네. 둘 다 정답이 아니었고요. 아니었어요. 뭐예요? 네, 앱에 로그인할 때 1년 동안 비밀번호를 128회 틀린 고객에게 주는 상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남의 얘기 같지가 않은데. 네, 그래서 상품은 물론 조금 놀리는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건강에 좋은 견과류를 제공했다고 하고요. 네. 또 천사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분야는 네. 편의점에서 구매를 하면 적립할 수 있는 포인트를 유니세프에 가장 많이 기부한 고객에게 시상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천사네요. 예. 네, 사실 한 해 동안 이 편의점을 이용한 오프라인 고객이 1억 7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온라인 편의점 또 앱을 사용하는 고객은 이용률이 좀 낮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렇게 재미있는 시상식이 SNS를 통해서 확산이 되면서 고객들이 나도 앱을 깔아봐야 되겠다. 올해는 나도 상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고객이 늘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로 보였습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이럴 거면 백화점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시상식이라니까 올해는 또 어떤 고객에게 상을 줄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번에는 B급 감성으로 유명해진 건강기능 식품몰 광고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 네. 효능이나 효과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이용하는 우리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광고들이 많았는데 이 광고의 이제 후기들을 보면 특이하고 재미있는 길어도 재밌는 또 웃긴데 집중되는 이런 식의 제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배우 김지훈 씨가 나오는 시리즈 광고인데 카페에 가서 커피 대신에 뻔뻔하게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주문하고요. 네, 연기 오디션을 보러 가서 연기 대신 광고 중이라고 하면서 또 쇼핑몰을 언급하는 이런 뻔뻔한 시리즈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 사약을 받는 장희빈에게 가서 갈 땐 가더라도 건강식품을 챙겨 먹어라. 이런 어이없는 멘트들을 네, 하는 이 광고의 조회수가 오늘 기준으로 230만 회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물론 요즘에 1000만 뷰 이상의 광고들이나 콘텐츠들이 많아서 이게 대단한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해당 건강식품몰의 다른 광고들의 평균 조회수가 10만 회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광고는 지금 230만 회가 네, 넘어갔으니까 23배. 네, 굉장히 이제 성과를 봤다라고 볼 수 있고 댓글에도 광고를 찾아와서 내가 볼 줄 몰랐다라는 후기가 있을 정도고요. 이 쇼핑몰의 존재를 광고로 인해서 확실히 알았다라고 보다는 이렇게 효능만 강조하는 광고보다는 직관적인 재미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통해서 브랜드를 알리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건 저도 이따 검색할 겁니다.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공공기관 네. 이런 거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도 공공기관도 B급 감성으로 SNS를 통해서 시정 홍보를 하는 추세라고요. 네, 아마 가장 유명한 분 아실 수도 있어요. 들어방 네, 누굴 얘기하실 건지 알 것 같은데. 네, 올해 그 9급에서 6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라고 하는 네, 충주시의 SNS를 운영하는 홍보 담당관이 사실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튜브 구독자가 60만 명인데 이게 한국의 그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정부기관 중에 1위라고 또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에서는 유행하는 트렌드들을 시정 홍보 콘텐츠에 녹여서 전국 도시의 구독자들이 본인이 사는 곳을 인증하면서 댓글을 남기는 놀이터 같은 곳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시켜서 하기 싫은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이런 K 직장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솔직함이 매력이라는 맞아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광주에서도 구립도서관 홍보 콘텐츠가 100만 뷰를 넘어가면서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담당자 본인도 놀랐다는 인터뷰를 네,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100만 뷰가 또 왜 놀라웠냐. 팔로워 수가 6,000명밖에 없었던 계정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네, 이게 확산이 되면서 네. 홍보 효과가 나타난 건데요. 네, 이 콘텐츠는 사실 홍보 담당자가 본인의 상사인 계장님한테 점심으로 양식을 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장님이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기대하면서 가는데 이제 홍보 담당관이 마음의 양식을 쌓자면서
네, 사실 도서관에 데려가는 굉장히 아재 개그 같은. 아닌데 이거.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아닌데? 저도 네. 처음에 보고 이걸 왜 봤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도서관을 소개하는 내내 본인 구립도서관 홍보인데도 화가 나 있는 계장님이 네, 웃음 포인트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지자체에서의 공식 계정들이 달려와서 너네들까지 이러면 나도 고민이 깊어진다. 네, 라는 솔직한 댓글까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댓글 구경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또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보수적일 것 같은 이미지 자체를 깬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재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차관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들을 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같은 마케팅이어도 절대 안 할 것 같은 지자체에서 또 하니까 재밌는 콘텐츠가 되는 것 같은데 또 보건소에서는 제철 음식으로 달력을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보통 한다, 뭔가 홍보를 한다라고 보건소요? 하면, 네, 뭐 구민들의 영양을 그쵸.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뭔가 콘텐츠를 만들고 보통은 교육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쵸? 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맛집과 식재료에 진심인 분들이 많으니까 강남구 보건소에서 구민들의 올바른 식생활을 위해서 월별로 제철 음식을 통한 영양 섭취를 하자라는 목적으로 괜찮네요. 네, 제철 음식 달력을 만들었다고 해요. 네. 저도 이거를 온라인으로 다운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매달 제철 음식으로 만든 요리로 전면을 채워놨고요. 달력 뒷면을 보면 이 요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야. 레시피까지 같이 적어둬서 정작 전국의 사람들이 이 달력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컬러인가요, 혹시? 네, 컬러입니다. 당연히 컬러겠죠. 네. 고퀄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예. 보건소를 홍보하는데 처음에는 무슨 달력일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정말 이런 생각을 무색하게 만드는 좋은 콘텐츠였습니다. 그 밖에도 충남 공주 지역에서는 국립공주박물관을 이제 홍보하는 박물관 소식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박물관의 소식지라고 하면은 굉장히 차분한 색깔. 그쵸. 네, 보통은 어두운 갈색을 많이 쓰시기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전시품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배경의 소식지들을 많이 사용을 그런 이유가 하시는데,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공주박물관에서는 이 소식지 이름을 공주 다이어리. 프린세스 다이어리로 제작을 하셔서 네, 핫핑크색의 표지에 이야. 전시 중인 장신구 사진을 게재를 하면서 너네들의 장신구다, 네, 공주들의 장신구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잘 살렸네요. 네, 또 박물관에서 열리는 전시는 공주의 전시. 그리고 또 전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설명이나 교육을 하는 콘텐츠들은 공주의 교육으로 표현을 하면서 전국의 공주들에게 이 소식지를 확산시켜 달라라는 세상에. 재미있는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정말 이 공주가 공주의 진심인 게 마스코트까지 공주로 지정을 해서 진정한 공주의 도시다. 네, 이렇게 프린세스의 도시다라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 그 소도시들까지도 이렇게 마케팅을 함으로써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 이미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서 이제 확산을 해서 핑크와 이 공주를 더 강조하잖아요. 네. 전국의 어린아이들 달려갑니다. 맞습니다. 장신구 메고 그러니까. 가죠. 네, 제가 볼 때 갈 것 같아요. 네. 자, 캐릭터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 브랜드 홍보대사를 유명한 캐릭터 짱구로 선정한 일본 제약회사도 있다고요? 네, 우리가 보통 홍보대사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국내 아이돌 또 연예인들 그렇죠. 많이 활용을 하죠. 글로벌 브랜드의 앰버서더로 활용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사실 브랜드들이 홍보대사를 쓰는 이유는 이들의 유명세를 활용해서 이미지도 개선하고 그리고 이들의 팬을 우리의 신규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제약회사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홍보대사를 선정을 했는데 바로 짱구네 가족을 선정을 했어요. 이 제약회사에서 피부 보습 제품을 새로 내놓으면서 이렇게 짱구 가족을 선정을 한 건데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네, 보통은 이렇게 만화 캐릭터들을 마케팅에 활용한다라고 하면 브랜드에 걸맞는 캐릭터를 만들거나 혹은 이렇게 이미 있는 캐릭터들은 포장해 캐릭터를 그쵸, 그 같이 정도. 녹인다던가 네, 정말 그 정도의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브랜드에서는 짱구 엄마가 직접 SNS를 운영하는 주체
로 만들어서 네. 육아스타그램을 올렸어요. 그래서 짱구와 짱구의 동생이 엄마 스마트폰을 훔쳐가서 셀카를 찍는다던가 아니면 둘이서 싸우고 나서 낮잠을 자는 모습을 촬영해서 올린다던가 이렇게 보통의 엄마들이 아이들의 사진을 올리는 그런 콘텐츠들을 쭉 올리다가 짱구가 이 피부 보습 제품을 바르는 콘텐츠들을 중간중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순한 보습 제품이라는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두가 알고 좋아하는 캐릭터인 짱구를 앰베서더로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사실 이 일본 제약회사도 잘 모르고 네. 당연히 신제품인 이 보습 제품도 몰랐는데 짱구 캐릭터의 팬들이 이 SNS를 보고서 찾아간 거예요. 도대체 이야, 여기는 뭔가. 이게 그렇게 연결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팔로우를 하면서 도대체 누가 만든 거지? 이렇게 궁금해하다가 이 짱구 엄마가 유일하게 팔로잉한 계정이 이 일본 제약회사라는 것을 보고 나서 아, 이 회사의 마케팅이구나. 또 짱구가 바르고 있는 보습 제품을 보고 이야. 이 제품을 홍보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통해서 브랜드를 또 제품을 찾아내는 즐거움까지 주는 마케팅이 바로 펀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고 기업에서도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한번 아이디어를 내시면서 이 마케팅 아이디어 자체를 내는 재미에 한번 빠져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건 무조건 이제 필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살짝 놀란 게 짱구 엄마가 SNS가 있어요? 네. 짱구 엄마가 한국 이름으로는 복미선 씨라고 하는데 네, 복미선 씨 이름으로 SNS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저희 친구들이 육아하는 네, SNS를 올리는 거랑 정말 똑같은 콘텐츠들이 올라와 있고 네, 그 콘텐츠들 사이사이에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네. 네. 아이디어 좀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테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은퇴자들은 외롭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퇴직하면서 직장에서 맺었던 인간관계가 사라지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홀로 남은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는데요. 그렇다고 은퇴자만 외로운 건 아니죠. 저도 외롭습니다. 저도 외롭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로움을, 가족의 외로움을, 주변 사람의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외로움의 습격이란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목이요. 네. 저를 습격합니다. 저를 공격해요. 전 이미 습격 당했습니다. 당하셨습니까? 근데 좀 상처가 그렇게 크지 않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 것 같은데. 극복했습니다. 예. 일단 이 외로움의 습격 어떤 책인가요? 왜 하필 외로움에 대한 책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고요. 네. 간혹 어떤 분들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이게 시간 남아도는 사람들이 느끼는 일종의 감정의 사치 아니냐. 사치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봐라. 뭐 외로울 틈이 있냐 이런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통계 같은 것들을 들여다보면 역설적으로 사회가 바쁘게 돌아갈수록 삶이 점점 더 치열해질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더 많아져요.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책은 뭘 다루고 있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가 이렇게 외로워진 걸까? 아니면 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외롭게 만드는 거냐? 외로움은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외로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무겁진 않습니다. 좀 그래요? 쉽게 이야기해 주는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읽어보면 약간의 페이지 터너 느낌도 나는 좋은 책입니다. 네. 되게 근데 툭툭 이제 상무님이 얘기하시는 게 탁탁 와닿아요. 지금 너무 느낌이 있는데 일단 저자가 궁금합니다. 김만권
저자예요, 그죠? 김만권 씨. 이름 보면 책을 만권 읽었다. 지금 제가 느끼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분도 어디 방송 같은데 나오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미 자기가 하시는군요. 예. 네, 경희대 학술연구 교수로 계시고 이제 거리의 철학자로 알려져 계신데. 거리의 철학자요. 예, 모두가 공존하는 세계를 짓는 게 철학이라고 생각하면서 시민들이 필요한 곳이면 이제 어디든지 찾아가서 말을 나누고 있어서 이제 거리의 철학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교수님인데. 예, 네. 한편으로는 이제 8살 아이를 둔 아빠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야, 너무나도 작은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참 외롭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의 아빠로서 이제 저자는 왜 우리는 자식에게 타인을 먼저 배려하라고 말하지 못하는 걸까? 타인을 배려해라. 이런 말을 못한다. 이유는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사회가 지금 각자 도생을 요구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먼저 배려할 여유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빠 입장에서는 이런 세상을 조금이라도 좀 바꾸고 싶고 자식에게 좀 외로운 세계를 물려주고 싶지는 않다.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가 한 명인가 보죠? 그건 저 하나 생각해보니까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 명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 딱 떠났을 때. 예. 그리고 요즘 거의 하나잖아요. 그렇죠. 저희 사무실에만 봐도 결혼 안 한 사람이 반이고 결혼하는 사람 중에 아이를 2명 낳은 사람이 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구나.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러면 얼마나 외로워졌다고 말하나요? 뭐 이 외로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 있는데 2018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가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을 합니다. 저는 왜 처음 듣죠? 외로움부라는 게 있고 이게 무슨 만우절 조크가 아니고 진짜로요? 미니스터 폴 론리니스라고 해서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을 하는데 이거 뭐 미니스터가 이제 영국에서는 우리나라로 보면 차관급에 가깝기는 한데 여하튼 세계 최초로 정부가 외로움을 전담하는 장관을 관료를 임명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외로움을 전담하는 관료를 임명하게 된 계기는 뭐냐 그러면 당시 이제 노동당 하원 의원이었던 조 콕스라는 분이 2017년에 외로움과 맞서 싸우기라는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그 보고서에 충격적인 내용이 좀 담겨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영국이 6,600만 명 중에 900만 명이 외로움에 자주 또는 항시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시민단체인 어린이를 위한 행동 서비스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7세에서 25세 젊은이들 중에 43% 그리고 부모 중에는 52%가 외로움에 관련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중에 한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텔레비전이 가장 중요한 친구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보살피는 돌봄을 하신 분 있잖아요. 이 보호자 10명 중에 8명이 돌봄 노동에 치중한 결과 외롭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느낌을 느낀다. 더 심각한 사실은 10명 중에 1명은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 누구에게도 외롭다는 사실을 전해본 적이 없다. 그게 이렇게 외로움에 대한 보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외로움이라는 게 건강에도 안 좋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만드는 약한 사회적 고리가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 정도 피는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외로움에 시달렸다라고 하면 거의 담배를 3보루 정도 핀 거라고 할 수 있죠. 담배를 안 핀다고 나는 건강하겠지가 아니라 외롭다면 지금 담배 피는 거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영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이지 않을까 아닌가요? 좀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으면 일본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외로움을 피해서 스스로 감옥행을 선택한 노인들에 대한 보고들도 나옵니다. 연금만으로는 좀 생계도 어렵고 딱히 도움을 구할 데도 없는 데다가 노인들이 스스로 이제 감옥을 가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 감옥에서 공동체를 경험하는 겁니다.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외로움을 좀 덜 느끼잖아요. 이야기 나눌 친구들도 있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던 돌봄 문제나 안식처 문제까지도 다 해결된다. 참 슬픈 문제이긴 한데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러면서 이런 게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일본도 2021년 2월에 영국을 벤치마킹해가지고 고독부 장관을 임명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참. 영국은 외로움부 장관, 일본은 고독부 장관. 근데 이 외로움과 고독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비슷하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좀 다르죠, 그죠? 동아시아권에서는 이제 외로움이나 고독을 같이 느끼고 비슷하게 일본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죠. 뭐 그러니까 일본이 고독부 장관 임명했다라는 말은 외로움과 고독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본다라는 그럴 거잖아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서구 사회에서는 이걸 좀 많이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외로움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버려졌다라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데 반해서 네. 고독이라는 것은 내가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대화하는 시간, 그러니까 자기 반성의 상태로 정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정리해 보면 이제 고독은 한 인간이 자아를 스스로 마주하고 그 자아를 통해서 세계랑 접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인해 나가는,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아주 좋은데요. 그런데 예. 외로움이라는 거는 이미 관계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점에서는 타자의 상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에서는 자아의 상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점에서는 세계의 상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독하고 외로움을 서구 사회에서 좀 딱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르네요. 네. 지금 뭐 이제 영국도 얘기 들었고 일본도 얘기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상황 어떤가요? 저는 왠지 비슷하게 나쁘거나 더 나쁘지 않을까. 2018년에 이제 영국에서 그 고독부 장관 임명했을 무렵에 이제 한국에서도 비슷한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에도 외로움부 장관이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국 리서치에서 했는데, 당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에 19%가 자주 외롭다. 그리고 7% 정도가 거의 항상 외롭다. 보통 자주 외롭거나 거의 항상 외롭다는 걸 합쳐가지고 상시적 외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 인구의 한 26% 정도가 상시적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반면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답한 사람은 한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시적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은 더 많은 거죠. 네. 예. 어떤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나요? 뭐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설문조사에서는 나타났는데, 네. 당시 이제 설문조사를 보면 나이가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나이요? 예. 네. 보통은 나이가 들수록 외롭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닌가 보죠? 당시 조사에서는, 이때 조사의 특징이 뭐냐면 60대보다는 50대, 50대보다는 40대, 40대보다는 30대, 30대보다는 20대가 더 외롭다고 답을 했어요. 오, 잠깐만요. 이건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는데. 예, 그래서 외려 어리면은 막 왠지 느낌이 더 활기차고 바쁘고 이래갖고 외로움을 덜 느낄 것 같은데 더 많이 느낀다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외로움 호소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실제 20대에서 상시적 외로움을 호소한 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 당시 조사에서 60대가 그 비율이 얼마 정도 되냐면 17% 정도 됐거든요. 네. 뭐 지금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당시 조사에서는 20대가 60대보다 좀 더 많은 상시적 외로움을 느끼는 걸로 조사가 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가구 원수. 또 영향을 받는다. 네. 1인 가구수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게 20대 1인 가구들이 비중이 높잖아요. 그것도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소득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가구 중에서는 이제 상시적으로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한 39% 정도 나오는데 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답한 비율이 한 3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쫙 분석을 해보면 20대가 외로운 이유는 혼자 사는 1인 가구들 비중도 높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좀 적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이제 나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왠지 이제 짧은 생각에 사람 만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은근히 그런 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것도 소득이 미치는 영향이죠. 그렇죠. 네.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디지털 기술 엄청 발달하고 있잖아요. 이게 또 사람을 외롭게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것도 이 책 읽어보면 이것도 되게 놀란 부분인데, 네.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디지털 기술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디지털 기술이 사람들 간의 거리를 되게 좁혀놓잖아요.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 거리가 좁혀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디지털 기술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외로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또 심심찮게 하거든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라는 게 사람들을 사적 영역에 갇혀 지낼 수 있게끔 하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 혼자 있어도 뭐 이거 하고 있으면 별로 외로움을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혼자만 있는 시간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특히 최근에 나온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 네. 사적 영역에 홀로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뭐 사람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롭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 대화형 인공지능이 그냥 플러스 원이거든요.
친구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건데 외로움을 느끼는 상시적 외로움을 시달리는 친구들한테는 이 대화형 인공지능이 유일한 친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영화에서처럼 막 진짜. 그래서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과 기계가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될까? 이게 되게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뭐 사람들 사이에 외로움이 확산될수록 또 인간이 다른 인간관계를 맺는데 점점 서툴러질수록 이 대화형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들이 그 사이를 파고들 거라는 것들은 또 자명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그 저자는 이제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경청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경청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 외롭다는 말은 이제 어렵고 힘겨울 때 호소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때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실제 조사를 한번 해보면 서울시 조사를 보면 이제 고립운둔 청년의 70%가 나와 같이 있어줄 사람도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으며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사람들 사이에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이 말은 누구가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려면 또 나도 잘 들어야겠죠. 그렇죠. 잘 듣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판단하는 걸 유보해야 됩니다. 판단하지 계속 마라. 듣고 있는 거. 귀가 두 개니까 입은 하나고 듣는데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오늘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전기차, 전기 자동차였습니다. 6811님, 2280님, 어이구 2280님. 오늘도 잘 풀릴 거라고 제 마음과 같습니다. 또 0419님 축구 졌는데 열심히 싸운 선수들 수고하셨다고. 네, 맞죠. 예, 괜찮습니다. 다음 게임 더 잘 될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고요. 오늘 모두 활기차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래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 어떡해요? 3월